그리고 센트럴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페리페럴은 우리가 지금 강의 주제인 뇌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는 크게 코클리어, 그리고 베스티불 및 방구리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기관을 관장하는 8번 뇌신경, 전정 와우신경이죠. 8번 뇌신경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구조를 나눠볼 수 있고요. 코클리어는 청각을 담당하고, 베스티불 및 방구리관은 전정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시트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코클리어에 해당하고, 그 뒤로 연결되는 넓은 팽대부가 있는 이 부분이 베스티불 영역이 되고요. 뒤에 방구리관 3개가 있는 것이 구조적인 특징이고, 이 기관을 담당하는 신경이 8번 신경이 코클리어 너브와 베스티불라 너브로 나누어져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센트럴 시스템은 이 전정신경에 담당하는 전정핵이 존재하는 보통 뇌쌍이 있는데요. 이 뇌쌍의 전정핵이 연수 부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전정핵의 어퍼 뉴런에 해당하는 그런 신경들이 이 빨간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손의 다리 부분과, 그리고 파란색 점 찍어져 있는 손해의 플로큘러 노듈라 롭에 분포하면서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 어퍼 뉴런에 해당하는 이 손의 다리 영역부터 플로큘러 노듈라 롭 사이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도시컬 베스티불라 사인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의 구조를 CT 영상과 MRI 영상으로 대비를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로스트랄부터 카우달 방향으로 갔을 때 연속적인 3개의 단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CT와 MRI를 굳이 구분해서 지금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뇌는 뼈성 미로와 그리고 막성 미로로 되어 있는데, 뼈성 미로는 사실 CT가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 막성 미로는 MRI가 그 구조를 잘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영역이 이제 코클리어 영역이고요. 그 안에 림프액을 포함한 막성 미로의 구조물이 MRI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L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 부위가 이제 베스티불 영역이고요. 그 베스티불 영역에 엔도 림프를 포함하는 MRI상 유명이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돌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7, 8번 뇌신경 다발이 오리진하는 그 부위라고 볼 수가 있고, CT상에서 그 캐널을 이렇게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구리관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사이 공간이 이제 중위의 이소골들이 위치하는 영역이고, 이 방구리관에 해당하는 이 미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MR상에서 하이퍼 인텐스하게 보여지는 방구리관 음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구리관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음영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스티불라 사인은 모두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티불라 사인에서 이제 보행 쪽은 크게 리닝, 기울어져 걷는 리닝, 그리고 서클링이 있고요. 그리고 롤링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쪽 서클링과 롤링은 사실 베스티불라 사인으로 특정 짓기에 나쁘지 않은 증상이지만, 리닝 증상은 편측마비성 임상 증상과 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 틸트는 너무 잘 아시는 증상인데, 이 헤드 틸트도 역시 경추에 의한 스콜리오시스나 헤드 턴과 같은 이런 업노멀 헤드 퍼스처와 약간은 구분되어져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판독할 때 머릿속에 염두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니스타그무스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분류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피지올로지컬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돌스 아이인데, 돌스 아이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스타그무스의 결정적인 유용성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돌스 아이의 소실은 비교적 니스타그무스와 비교해서 예후 인자에서 굉장히 이제 불량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중요점이 있을 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이런 이제
모노페이직 또는 바이페이직한 그런 니스타그무스의 구분에서는 바이페이직한 경우에 패스트 페이지로 가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이 병변의 방향으로 국수화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판독자들은 그 병변의 위치가 임상 증상이 국수화된 위치와 일치하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고의자세 반응의 소실은 센트럴 베스티뷸라 사인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요. 파라독시컬 디스펑션이 있는 것들도 해박적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손의 다리부터 플로큘러 노듈라 롭 사이에 병변에 위치하는가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임상 증상입니다. 또한 허너 신드롬이나 안면신경마비는 이 베스티뷸라 신드롬과 많이 연관지어서 발생하는 임상 증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전계 이상 증상은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날 때 간혹 마취 전보다 임상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취 전에는 다른 뇌신경질의 보완 작용에 의해서 임상 증상이 억압이 되고 있던 것들이 마취를 하면서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취 후에 임상 증상이 더 심화된 것이 보호자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별진단 목록과 영상인데요. 감별진단 목록은 이런 카테고리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고요. 페리페럴 베스티뷸라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패스틱이 가장 많이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역시 중이염 및 내이염에 해당하는 염증성 질환 카테고리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센트럴 베스티뷸라 신드롬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MUA라는 질환을 가장 많이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의 카테고리는 그 중요도가 상당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경색이라든가 외상, 그리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인톡시시티 또는 갑상선 질환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간혹 같이 볼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이제 특히 이제 이디오패스틱과 그리고 염증성 질환 카테고리를 진단할 때 우리는 영상학적인 접근을 영상 쪽에서 꽤 많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이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엑스레이, CT, MRI를 적어놨지만 사실 CT와 MRI 둘 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땐 실질적으로 주치의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영상 전공자들이 크게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정을 평가할 때는 외의와 중의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외의 협착이나 중의에 이제 컨텐츠가 채워져 있다는가, 뷸라본이 두꺼워진다거나 오스테오라이틱, 익스펜셜 오스테오라이틱 체인지들이 있다던가 이런 소견들을 볼 수가 있고요. CT는 그런 엑스레이 소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에서 큰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외의의 폐색을 일으키는 특정한 종괴를 특정짓는 경우들이 있다거나, 또는 외의도 폐색과 관련해서 주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컨더리 체인지, 셀룰라이티스나 업세스의 형성,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중의 쪽에서는 뷸라본의 상태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뷸라 이퓨전, 그러니까 뷸라 내 컨텐츠를 미약한 것에서부터 꽉 차 있는 것, 그리고 미네랄화 되어 있는 것까지 약간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내이 및 그리고 인트라크레니엄으로의 병변의 확장도 평가하는 건 유용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개내로의 병변의 확장은 MRI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뷰라 이퓨전 같은 경우에 초기 병변 약간의 뷰라 이퓨전은 도스 레터럴 방향에서 잘 보이게 되는데 CT에서도 뭐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면 사실 좀 놓치기 쉬울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MRI에서는 그에 비해서는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좀 높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요. 그리고 CT에서도 역시 뷰라 컨텐츠에 스펙트럼이 좀 넓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MRI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급성 그리고 만성의 컨텐츠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뷰라 내에 오른쪽 뷰라 내에 컨텐츠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의 층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하이 시그널, 위쪽은 로우 시그널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깔려있는 하이 시그널은 만성 컨텐츠이고요. 위쪽에 로우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급성 컨텐츠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뷰라 본 자체는 CT가 굉장히 더 뛰어난 걸로 우리가 좀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뷰라 본에 뮤코살 시크닝이 있는 경우에 조형 영상에서 MRI 조형 영상에서 그 뮤코살 시크닝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뷰라 본에 오스테오라이틱 체인지가 있을 때 주변의 연부 조직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CT 같은 경우에 주변 연부 조직의 피하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굉장히 잘 영상화가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근조직에 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도가 사실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MRI는 그 근조직에서 하이 T2 하이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는 병변들을 민감하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디가스트리쿠스나 마스터머슬 같은 경우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근육들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작곤란과 같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중위 다음에 이제 뇌에 대한 평가에서 MRI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텐데요. 뇌신경을 평가할 수 있고 두개뇌로 침습했을 때 수막 및 두개뇌의 종괴를 영상화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뇌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뇌신경은 7번 안면신경과 8번 전정 와우신경인데요. 이 7번 뇌신경과 8번 뇌신경은 우리가 로우필드 MRI를 활용하던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이 미세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5테슬라 MRI 장비가 보급화되어 있는 추세의 현실에서는 이 두 개의 구조를 보는 것이 많이 어렵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좌측 영상에 요 조형 증강되어 있는 이 뇌신경은 안면신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영상에서 조형 증강되어 있는 이 영상은 8번 뇌신경입니다. 아까 초반에 3개의 단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코클리어가 보여지는 그 단면에서 코클리어의 등쪽 방향으로 가로 주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7번 뇌신경은. 그리고 8번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뒷단면인 베스티불 사이로 기시하는 그런 음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위에서 보시면 7번 뇌신경과 8번 뇌신경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7번 뇌신경과 8번 뇌신경의 변화는 이 논문에서의 표를 보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유용성이 있을까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서 이디오패식 베스티불라 신드롬이 있는 개와 중이염 및 뇌염이 있는 개의 총 한 180마리 정도의 개에서 한 40% 정도에서는 페이셜 러브나 8번 뇌신경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소견이구나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스티불라 신드롬이 이디오패식이 많듯이 페이셜 러브 파랄라이시스도 사실은 이디오패식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혹 우리는 이 두 개가 병발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2016년 한 논문에서 이 두 개가 병발하는 경우를 페이셜 앤 베스티불라 뉴로패시 오브 언노운 오리진이라고 해서 FVNUO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보면 이디오패식 페이셜 파랄라이시스와 이디오패식 베스티불라 신드롬과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요 유사하다는 내용은 사실 이 논문에서 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디오패식으로 우리는 페이셜 파라라이시스와 비스룰라 신드롬이 동시에 발현될 수도 있구나 정도의 정도를 좀 인지해 볼 수 있고요. 이 논문의 결과에서 좀 우리가 좀 차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예후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개체수가 많지는 않지만 13마리에게서 개선을 보였던 안면신경 마비의 개선을 보였던 건 5마리고 전정기 이상의 개선을 보였던 건 8마리, 둘 다 개선을 보였던 건 4마리, 둘 다 개선을 보이지 않았던 건 4마리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뉘앙스는 상대적으로 전정기 이상이 개선이 좀 잘 되더라 이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패식으로 안면신경마비와 전정기 이상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에 MRI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났는가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안면신경의 조용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케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년량의 말티즈견이고요. 좌측의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동측성의 좌측의 헤드틸트를 집중으로 하는 케이스였고요. MRI 검사를 했을 때 다른 특이 소견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조형 영상에서 좌측 방향으로 안면신경의 조용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FVNU로 이제 잠정 진단했고요. 이 케이스 이제 팔로우 했을 때 헤드틸트는 해결이 되었는데 안면신경 마비는 조금 개선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지속되고 있었다 정도로 이제 팔로우업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 임상 경과들을 보면 앞에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겪는 것 같고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케이스의 양상이구나 정도 인지하면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10년량의 코커스 파니엘 견이고요. 1개월 전 우측 안면마비 발생했는데 그 안면마비가 지속되다가 3일 전부터 같은 방향으로 헤드 틸트가 동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MRI 검사를 했을 때 외이도 폐색과 외이도 비후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위로에 고실 내에 축적물 가득 차 있었고 팀파닉 본에서는 뭐 특별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본 그 영상인데요. 컨텐츠는 2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플레이어 영상에서 베이시블 영역에 T2 서프레션이 일어나지 않은 고신호의 변화가 약 반대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조형 영상에서 안면신경 쪽이 조형 증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위험 및 중위험에 의해서 내이로의 침습이 인정되는 케이스도 판단해 볼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2개 내의 침습, MRI상에서는 2개 내의 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2개 내의 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로 이제 CSF가 추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시행이 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프리젠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요. 좌측 고실 내에도 약간의 축적물이 있었고 그 축적물이 석회화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요거는 뭐 저도 리뷰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 그 석회화된 음영이 요 고실 음영에서 보여져서 이런 경험이 사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서 경험 공유차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CSF 검사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아쉬움이 왜 그렇게 제가 컸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이유를 좀 이해하려면 이 septic meningitis, 박테리얼 인펙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 내의 박테리얼 인펙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에티올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감염 경로는 혈행성 또는 직접 감염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혈행성은 우리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인 것 같고요. 직접 감염은 트라우마 그리고 비강질환, 귀질환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비강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강 종양 같은 것들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를 침습하면서 2개의 강으로 침습이 되게 되고 세컨더리로 박테리아 인펙션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귀질환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CSF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프라이티브 CSF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MRI 상에서는 뭐 업세스나 엠파이마 같은 메스를 형성하는 경우라면 쉽게 디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매닝스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매닝스의 변화라는 게 약간 두꺼워진다거나 거기에 신호가 약간 올라간다던가 조용진강 효과가 좀 나타난다던가 정도입니다. 근데 미약한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놓치기도 쉽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병변은 감염이 있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예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포스트 컨트라스트 T1 도살 섹션의 이미지인데 오른쪽 대뇌에 보면 요런 명확하게 보이는 랩토 매니지얼 인스트루먼트를 볼 수가 있는데 좌측 대뇌에서 보면 랩토 매니지얼 인스트루먼트가 한 두 군데 미약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당시 CSF 상황이고요. 요게 다 보이는 것이 혈액이 아니라 다 뉴트로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펙션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는 비강과 두개강이 개통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 보면 이제 중이염이 있고요. 중이염이 있고 두 개 내의 침습을 확인했을 때 T2 영상에서는 그 부위의 변화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저 영상에서 약간의 메닌지알 인스먼트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미약한 변화에 대비해서 플레어사이토시스는 상당히 뚜렷한 영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2005년도의 논문을 예시를 들면서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성 CSF가 있는 환자에서 MRI상에서 다 진단하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인데요. 요즘같이 장비가 좀 더 좋아진 시절에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MRI에서 보여주지 못한 케이스들을 봤을 때 메닌자이티스의 가능성을 염두를 했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는 조직학적으로도 확진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메닌자이티스는 MRI상에서 디텍을 못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T1 강조 영상뿐만 아니라 플레어 영상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포스트 컨트라스트 플레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CE 플레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개념은 병변의 조용 증강이 나타나는 T2 강조 영상에서 T2 하이 시그널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 CE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T2 하이 시그널의 그 고신호의 병변 플러스 조용 증강에 의한 T1 시그널의 T1 쇼트닝 조용제가 들어가면 조용 증강이 나타나면 T1 쇼트닝에 의해서 더 고신호가 또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개가 플러스 되면서 그 컨트라스트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병변은 사실 각광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 병변에서는 이 CE 플레어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데 매닝스에 해당하는 병변들은 유용성이 많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표에서 보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T2 플레어 이거는 이제 팬텀을 만들어서 조영제 팬텀을 만들어서 조영제 농도별로 어느 정도의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T2 플레어, CE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빨간색 점인데요. 검은색 점에 해당하는 T1 강조 영상, 포스트 컨트라스트 T1 강조 영상에 비해서 더 낮은 농도에서 고신호성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왜 메닝지알 리전 자체가 우리가 더 유용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용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BBB가 깨지면서 거기로 조영제에 누출이 되면서 그 조영제가 그 병변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질 병변에 비해서 그 메닝스가 있는 병변 주변에는 CSF가 있기 때문에 조영제가 누출이 되면 그 CSF와 희석이 되면서 이 그래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시작한 지 얼마 되진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와 딱 맞는 그런 케이스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 병변을 보시면 좌측 연수 부위에 그 T2 고신호의 병변이 있고 플레어 고신호의 병변이 있는데요. 저 영상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